식모처럼 부려먹더니 이제 와서 돈 빌려달라고요? 저는 그 새벽 전화를 지금도 기억합니다. 새벽 5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딱 일주일이 지난 날이었어요. 핸드폰 화면에 뜬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다시 보게 될 거라고는 솔직히 생각도 못했거든요. 발신자 이름은 시어머니였습니다. 받을까 말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저는 웃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먼저 나왔어요. 5년 동안 저를 짓밟아온 그 사람이 이제 와서 전화를 한다는 사실이, 그 웃음이 무슨 의미인지는 이야기를 다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닙니다. 한 여자가 5년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히면서도 끝끝내 자신을 지켜낸 이야기. 그리고 하늘이 정말로 살아있다는 걸 믿게 만들어준 그 마지막 순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만요. 이 채널은 세상 어딘가에 있는 누군가의 사연을 조용히 들어주는 공간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자극적이지 않아도 진심이 담긴 이야기는 반드시 누군가의 가슴에 닿는다고 믿으면서 만들고 있어요. 혹시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이런 사연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제 이름은 이수연입니다. 지금은 34살이지만 이 이야기는 제가 29이던 해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전형적인 소시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고 어머니는 동네 슈퍼마켓 계산대에서 일하셨어요. 풍족하진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상에 반찬이 2가지뿐이어도 우리 식구가 둘러앉아 웃을 수 있는 집이었으니까요. 그런 제가 남편 박준혁을 만난 건 직장 동료의 소개를 통해서였습니다. 준혁 씨는 처음 만날 때부터 달랐어요. 과하게 잘생기지도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을 때 음식 타령을 하지 않았고 웃을 때 소리가 컸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1년 반을 사귀다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 정숙자 씨. 저는 그분을 처음 뵈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아무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그 눈빛이 저를 위아래로 훑는 게 느껴졌거든요. 마치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신선도를 체크하듯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첫 인사를 나누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나온 말이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어요.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오빠 이야기. 그런데 시어머니의 표정은 제가 말할수록 점점 굳어만 갔습니다. 나중에 준혁 씨한테 들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가서 시어머니가 하신 첫 마디가 이랬다고. 인쇄소 딸? 우리 준혁이가 고작 인쇄소 딸이랑 결혼해? 시어머니의 기준에서 박준혁의 아내는 적어도 전문직이거나 집안이 반듯해야 했습니다. 그 반듯함이 뭘 의미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지만 인쇄소 딸은 그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건 분명했어요. 하지만 준혁 씨는 물러서지 않았고 결국 결혼은 성사됐습니다. 저는 그때 순진하게 생각했어요. 처음에만 이러시겠지. 함께 살다 보면 나아지겠지. 그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저는 결혼 첫 주부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시댁과 차로 20분 거리에 신혼집을 얻었어요. 적당한 거리라고 생각했는데 그 20분은 아무런 방어막이 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주일에 최소 2~3번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리고 올 때마다 집안을 돌아보시며 한마디씩 하셨습니다. 청소를 이렇게 해? 구석 좀 봐봐. 며느리가 손이 게을러서 어떡하나. 반찬이 이게 다야? 우리 준혁이 이런 거 안 먹는데. 애는 언제 가질 거야? 나이도 있는데 빨리 서둘러야지. 처음에는 웃으면서 넘겼습니다.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그런데 그게 매주 매달 반복되다 보면 사람이 무너집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주 조금씩. 시댁 가족들의 모임이 있는 날이면 더 힘들었어요. 시아버지는 말수가 없는 분이었는데 그분의 침묵은 묵인이었습니다. 시누이 박지연 씨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녔는데 명절마다 내려와서는 언니, 이거 좀 해줘요. 저거 좀 해줘요를 달고 살았어요. 제가 언니인지 식모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흐뭇해 하셨습니다. 그래, 맏며느리가 다 해야지. 맏며느리. 그 두 글자가 얼마나 무거운 족쇄인지 그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몰랐습니다. 제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는 노골적으로 반대하셨어요. 며느리가 일은 무슨 일? 집안 살림이나 똑바로 해. 밖에서 뭘 한다고 집을 소홀히 하면 안 되지. 준혁 씨도 처음에는 어머니 말이라며 제 손을 잡아주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손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직장에서 돌아오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누웠고 시어머니와의 갈등을 이야기하면 그냥 맞춰줘. 어머니도 나이가 있잖아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남편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보다 남편 스스로 그게 문제라는 걸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 결혼 2년 차,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내고 싶다는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를 좋아했고 자신도 있었어요. 동네 주민들이 제 반찬을 맛보고 이거 파는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됐어요. 동네 작은 가게 하나. 그걸로 내 힘으로 뭔가를 읽어보고 싶었습니다. 준혁 씨한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봐. 저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어머니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해? 우리 집 일인데, 우리 살림인데. 하지만 저는 그 말을 삼켰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공손하게, 최대한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가게, 내가, 장사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실패하면 우리 집 살림 거덜나는 거야. 그것도 모르고 그냥 집에서 준혁이 뒷바라지나 해. 그 순간 저는 뭔가가 단단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그동안 쌓이고 쌓인 것들이 한꺼번에 가슴 안에서 굳어가는 느낌. 저는 시어머니의 반대를 무릅쓰고 몰래 작은 자금을 모았습니다. 용돈을 아끼고 친정 어머니께 조금 빌리고 그렇게 1년 반 만에 조그만 가게 보증금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처음으로 펑펑 울었습니다. 기쁨이었는지 서름이었는지 아마 둘 다였을 거예요. 가게는 생각보다 잘 됐습니다. 입소문이 났고 단골이 생겼고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조금씩 수익이 났어요.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반찬을 만들고 오후에 가게 문을 닫고 집에 와서 저녁을 차렸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처음으로 가벼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가벼움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뭘 그렇게 좋아해? 가게 번다고 집안일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말해. 가게 수입이 얼마야? 그거 다 어디다 쓰는 거야? 우리 집 통장으로 넣어야 하는 거 아니야? 심지어 한 번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내가 돈 번다고 준혁이한테 큰 소리 치는 거 다 알아. 그러면 안 돼. 남편은 남편이고 며느리는 며느리야. 저는 큰 소리를 친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조금 당당해졌을 뿐이었어요. 그것조차 용납이 안 됐던 거겠죠. 결혼 4년 차가 되면서 저와 준혁 씨의 관계는 눈에 띄게 멀어졌습니다. 그는 어느 순간부터 제 이야기를 듣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꺼내면 짜증을 냈고 제가 가게에 집중하면 나보다 가게가 더 중요해? 라고 했습니다. 정작 본인은 저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저는 그 시간 동안 많은 걸 깨달았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건 시어머니만이 아니라는 것. 시어머니의 말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남편도 그 구조의 일부라는 것. 결혼 5년째 되던 가을, 저는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고 해서 바로 행동으로 옮긴 건 아니었어요. 한 달 넘게 마음속으로만 담아두면서 타이밍을 가늠했습니다. 이 결정이 충동은 아닌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건지. 그런데 운명처럼 그 타이밍을 만들어준 사건이 생겼습니다. 준혁 씨 직장 동료들의 부부 동반 모임이 있었어요. 강남에 있는 꽤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 자리가 편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준혁 씨가 꼭 와야 해, 체면 문제야라고 하도 졸라대서 따라갔습니다. 그 자리에 박미란 씨가 있었습니다. 준혁 씨 팀장의 아내였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범상치 않은 기운이 있는 분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흠잡을 데 없는 메이크업, 그리고 뭔가 모든 것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는 눈빛. 처음에는 평범하게 대화가 흘렀어요. 어디 사냐, 아이는 있냐, 무슨 일을 하냐. 그런데 제가 반찬 가게를 한다고 하자 박미란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반찬 가게요? 어머, 그거 힘들지 않아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장 보고 그러는 거? 네, 좀 힘들긴 하지만 보람 있어요. 저는 그런 거 못할 것 같아요. 손도 거칠어지고 냄새도 배고. 저는 웃었습니다. 익숙한 종류의 무시였으니까요. 그 정도는 5년 동안 단련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임이 끝날 무렵 일어났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나가려는데 박미란 씨가 소파에 놓았던 자신의 가방을 집으러 몸을 틀다가 그 가방이 제 얼굴 쪽으로 세게 날아왔어요. 100만 원은 훌쩍 넘을 것 같은 묵직한 가죽 가방이었습니다. 쿵 하고 제 관자놀이 쪽을 가방 모서리가 치고 지나갔습니다. 순간 레스토랑 안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손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아팠어요. 눈에서 눈물이 날 만큼. 박미란 씨는 1초쯤 저를 보더니 가방을 집어들고 말했어요. 어머, 미안해요. 가방이 좀 컸나 봐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미안해요, 한마디, 그리고 마치 팔이라도 스쳤다는 듯한 표정. 그 순간 준혁 씨를 봤습니다. 제 남편, 5년을 함께한 사람. 그는 저를 보지 않았어요. 팀장 눈치를 보며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저는 5년 동안 버텨온 이유가 뭔지 잊어버렸습니다. 정확히는 더 이상 버텨야 할 이유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핸드백에서 조용히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관자놀이를 살짝 눌렀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나갈게요. 그 말만 하고 나왔어요. 아무도 잡지 않았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 찬 가을 바람을 맞으면서 저는 전화 한 통을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알아둔 이혼 전문 변호사한테요. 지금 상담 가능할까요? 이혼 과정은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감정적으로 격하게 싸우거나 법정에서 치열하게 다투는 드라마 같은 장면은 없었어요. 준혁 씨도 어느 순간부터
이미 우리가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건지 큰 저항 없이 진행됐습니다. 재산 분할도 위자료도 제가 요구한 최소한의 선에서 합의가 됐어요.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어요. 준혁 씨는 잠깐 제 손을 보더니 악수를 했어요. 그리고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충분한지 부족한지는 따지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일이었으니까. 이혼 후 첫 일주일. 저는 원래 살던 신혼집에서 나와 임시로 작은 고시원에 짐을 풀었습니다. 가게는 그대로 운영하면서 새로 살 집을 알아봤어요. 몸은 바빴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무거운 걸 내려놓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이혼 7일째 되던 날 새벽 5시 화면에 뜬 이름 시어머니. 저는 이불 속에서 그 이름을 한참 바라봤어요. 받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런데 묘하게도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이름이 더 이상 저를 짓누르지 않는다는 걸 느끼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연아. 시어머니 목소리는 제가 알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단단하고 날카롭던 항상 저를 아래로 내려다보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뭔가 허물어진 것 같았어요. 모래성이 무너지는 것처럼. 왜 전화하셨어요? 저는 짧게 물었습니다. 감정 없이.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부탁이 있어서. 그 부탁이 뭔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설명드려야 할 것 같아요. 이혼 이후 시댁에는 적잖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준혁 씨가 그 부부 모임이 있었던 날 이후로 직장에서 미묘한 위기를 맞았어요. 팀장이 그날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일을 다소 민감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부부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직원이라는 낙인이 찍힌 것처럼 조금씩 주요 프로젝트에서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신우이 박지연 씨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이별 통보를 받았어요. 2년 사귄 남자친구였는데 이유가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너무 힘들 것 같아. 시어머니의 기질이 신우이를 통해 고스란히 전해지는 걸 느꼈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앞두고 미래 시어머니를 만나본 뒤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일이 생겼어요. 시아버지 박성태 씨가 오랫동안 동업하던 사업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투자금이 사라졌고 보증을 잘못 써서 빚까지 생겼어요. 시댁은 하루아침에 경제적으로 흔들렸습니다. 그 시아버지의 사업을 아는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그동안 시어머니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라며 과시하던 것들 상당 부분이 실제 자선이 아니라 허울이었습니다. 남들 눈에 잘 보이려고 유지해온 외형이었던 거예요. 빚이 생기고 사람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가난할 때 드러나는 관계의 민낯은 언제나 잔인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시어머니가 가장 먼저 떠올린 사람이 저였다는 게 처음에는 황당했습니다. 5년 동안 식모처럼 부려먹다가 손 하나 잡아준 적 없다가 이제 와서 수연아, 가게 잘 되지? 너한테 좀 빌릴 수 있을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전화기를 든 채로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웃음이 나왔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웃음. 눈물이 아니라 웃음이 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슬프거나 화가 나거나가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이 이렇게 정직하다는 게 신기해서. 저는 긴 침묵 끝에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지금 살 집도 구하고 있어요. 여력이 없어요. 딱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길게 설명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사실만 말하고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의 공기가 차갑게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 차가운 공기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마지막 반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저도 한동안 잊고 있었던 부분인데요. 그 부부 모임이 있었던 그날 저녁, 제가 레스토랑을 나온 직후의 일입니다. 저는 건물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마음은 이미 이혼 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차 한 대가 건물 앞에 멈추더니 안에서 한 여성이 내렸어요. 나이는 60쯤 돼 보였지만 자세가 꼿꼿했습니다. 군더더기 없이 정갈한 옷차림이었고 걸음걸이가 조용한데도 무게감이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습니다. 혹시 어디 다쳤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눈빛이 너무 진심이라 저도 모르게 대답했어요. 아, 조금요. 괜찮아요. 여기 앉아요. 그분은 건물 앞 벤치로 저를 데려가더니 핸드백에서 파스를 꺼냈어요. 그리고 제 관자놀이에 살짝 붙여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아팠겠다. 그 가방 꽤 무거웠을 텐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보셨어요? 그분이 작게 웃으셨어요. 주차하러 가는 길에 창문으로 봤어요. 사과도 제대로 안 하던데. 우리는 10분 정도 그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시어머니 이야기, 남편 이야기, 이혼 결심 이야기. 처음 보는 분한테 왜 그렇게 이야기를 쏟아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의 눈빛이 들어줄 준비가 돼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그분은 끝까지 들으시고 한참 후에 말씀하셨어요. 잘하셨어요. 버티는 게 미덕이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명함을 하나 주셨습니다. 혹시 새로 시작하려는데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해요. 저는 명함을 받아 지갑에 넣었어요. 그때는 그냥 형식적인 친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명함을 다시 꺼내보다가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습니다. 명함에 적힌 이름 옆에는 직함이 적혀 있었어요. 한성그룹 회장 최정임. 한성그룹. 제가 잘 몰랐지만 검색해보니 유통, 건설, 금융에 걸쳐 시총 30조 원이 넘는 대기업이었어요. 국내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그룹. 그 회장님이 저한테 직접 명함을 주신 거였습니다. 저는 오래 망설이다가 결국 연락을 드렸습니다. 뻔뻔한 짓인가 싶기도 했어요. 벤치에서 10분 나눈 대화를 믿고 연락하는 게. 그런데 회장님은 바로 답장을 보내셨어요. 잘 됐네요. 한번 봐요.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알고 보니 최정임 회장님은 그날 그 레스토랑에 계셨던 게 아니라 바로 옆 건물에서 오찬 약속이 있었다가 마치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우연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회장님은 제 반찬가게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눈이 반짝이셨어요. 그룹 내에 식품 유통 계열사가 있는데 우리가 요즘 지역 소상공인 브랜드 발굴을 하고 있어요. 수연 씨 가게 레시피랑 브랜드를 계열사와 협력 형태로 키워보는 건 어때요? 저는 그 말이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되지는 않았어요. 계약서를 검토하는데 몇 달이 걸렸고 파일럿 테스트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믿었던 브랜드와 레시피가 실제로 시장에서 통하는지 입증도 해야 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혼 후 10달이 지났을 때 저는 계열사와 공식 협력 계약을 맺었습니다. 제 이름이 걸린 반찬 브랜드가 전국 200개 매장에 납품되기 시작했어요. 그 계약서에 도장을 찍던 날 저는 혼자 또 펑펑 울었습니다. 이번엔 서름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그 소식이 어떻게든 시댁으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먼저 연락이 온 건 신우이였어요. 언니, 나 요즘 일자리 찾고 있는데.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어머니의 두 번째 전화가 왔어요. 이번에는 새벽이 아니라 낮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전보다 더 낮아져 있었어요. 저는 그 전화도 짧게 끊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그게 전부였어요. 분노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세상이 다 해줬으니까요. 시아버지의 사업 손실, 준혁 씨의 직장 위기, 신우이의 이별, 그리고 저의 새 출발. 누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세상은 이상하게도 꽤 정직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장을 보고 육수를 내리고 반찬을 만들어요. 손이 거칠어졌고 늘 음식 냄새가 옷에 배어 있어요. 박미란 씨가 그렇게 싫어하던 그 냄새가요. 그런데 저는 그 냄새가 좋습니다. 제 것이거든요. 제가 선택하고 제가 만든 것이니까요. 오랫동안 저는 맏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그 이름 아래서 제 이름을 잃었어요. 수연이 아니라 그냥 며느리, 그냥 준혁이 아내, 그냥 시댁 부엌 담당. 그런데 지금 저는 다시 이수연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 중에 비슷한 자리에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어요. 버티는 것이 언제나 답은 아닙니다. 때로는 내려놓는 것이 진짜 용기예요. 그리고 그 용기를 낸 이후에 세상은 생각보다 더 많은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문 반드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다 읽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